당신은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가? 애지중지 키워 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을 보태주고, 손주가 태어나면 육아를 도왔다. 아이가 크면 학원비를 보태고, 그렇게 평생을 주고 또 주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식들은 예의 바르다. 무례하게 굴지도 대놓고 무시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마치 식탁 위에 놓인 반찬처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재산을 넘겨준 부모의 현실이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중에도 자식들에게 엄격한 경제관념을 가르치며 아버지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부모의 권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그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 결정권의 상실. 경제적 주도권이 사라지면 부모의 지혜는 잔소리가 된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판단력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식들은 더 이상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왜 그럴까? 정약용은 부모의 권위가 단순한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엄격함과 자기 절제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권위의 바탕에는 경제적 독립이 있었다. 당신의 자녀를 떠올려 보라. 예전에는 큰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당신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70살 박 씨의 이야기다. 그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 2억 원을 보탰다. 아들 내외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손주 돌잔치를 앞두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박 씨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돌잔치 초대장이었다. 날짜도 장소도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소가 좀 먼 것 같은데 가까운 데는 없었니? 며느리의 답은 간단했다. 아버님, 거긴 너무 멀어서 저희가 집 앞 뷔페로 예약했어요. 편하게 오시면 돼요.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박 씨의 가슴은 서늘해졌다. 손주의 첫 생일인데 할아버지의 의견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던 것이다. 2억 원을 주었을 때는 아버지 덕분이에요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편하게 오시면 돼요라는 말로 대화가 끝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최 씨, 퇴직 전 중소기업 임원이었다. 그분도 자녀가 셋이다. 하지만 그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퇴직금과 저축의 70%를 상가 건물에 투자해서 매달 임대 수익이 들어오게 만들었다. 자녀들에게는 결혼 축의금 정도만 주었다. 처음에 자녀들은 서운해했다. 친구들 부모는 집도 사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시냐는 눈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자녀들이 큰일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이번에 이사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버지, 애 학교 문제로 고민인데 조언 좀 해주세요. 최 씨가 말했다. 내 말이 지혜로워서가 아니야. 내가 아직 내 삶을 쥐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지. 반면 72살 이 여사의 이야기는 다르다. 그분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외로움에 자녀들에게 아파트와 저축을 모두 나눠주었다.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낙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몇 년은 좋았다. 명절마다 모이고 가끔 여행도 함께 갔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가족여행을 계획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단톡방에서 자녀들끼리 여행 일정을 짜고 있었는데 이 여사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
나중에 큰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무릎 아프시니까 호텔에서 쉬시면 돼요. 저희가 관광하고 올게요. 배려처럼 들리지만 이 여사는 알았다. 자신이 더 이상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모시고 가야 하는 짐이 되었다는 것을. 정약용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그의 경제적 상황은 바닥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가문의 중심을 놓지 않았다. 아들이 게을러지면 호되게 꾸짖고 손자들의 교육까지 일일이 챙겼다. 돈이 없어도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잃지 않았던 것이다. 그 권위는 엄격한 자기 관리와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자산 현황을 100% 공유하지 마라. 최소 30%는 자녀들이 모르는 비밀의 방으로 남겨둬라.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협상력이다. 둘째, 자녀의 큰 결정에 당신의 돈이 들어가지 않게 거리를 둬라. 돈이 들어가는 순간 조언자에서 투자자로 바뀌고 투자자는 결과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 셋째, 의견을 물을 때까지 먼저 나서지 마라. 당신의 지혜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결정권을 되찾아라. 가족 모임 장소, 명절 메뉴,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가 정하겠다고 선언하라. 다섯째, 경제적 독립이 곧 정신적 독립임을 잊지 마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칼자루를 쥔 자가 전장의 주인이다. 지금까지 결정권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제적 주도권이 사라지면 당신의 지혜는 더 이상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배려의 변질. 부모의 도움이 당연해지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편함만 남는다. 처음에는 고마워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도움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감사는 희미해지고 어느새 당신의 도움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정약용은 말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을 원망하게 된다고. 이 말은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도 해당된다. 67살 박 여사의 이야기다. 그분은 3년째 손주 등하원을 맡고 있었다. 아침 8시에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 4시에 데리러 간다. 하루도 빠짐없이. 딸 내외가 맞벌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여사가 허리가 아파서 전화를 했다.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허리가 너무 아프네. 딸의 첫 반응은 걱정이 아니었다. 아, 오늘 중요한 회의 있는데.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박 여사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3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왔는데 단 하루 쉬겠다는 말에 돌아온 것은 걱정이 아니라 원망이었다. 어떡해요? 라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마치 박 여사가 딸의 일정을 망친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1살인 김 씨, 전직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다. 그분도 손주가 둘이다. 하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선을 그었다. 나는 정기적으로는 못 봐준다. 내 일정이 있으니까. 급할 때 가끔 도와줄 수는 있어. 처음에 자녀들은 서운해했다. 다른 집 할머니들은 매일 손주를 봐주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러시냐는 눈치였다. 하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한 달에 두세 번 자기가 시간이 될 때 손주를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놀아주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김 씨가 간다고 하면 자녀들이 버선발로 마중 나왔다.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바쁘신데 정말 감사해요. 매일 오면 당연한 것이 되지만 가끔 오면 특별한 선물이 된다. 김 씨가 말했다. 매일 해주면 고마운 줄 몰라.
가끔 해줘야 고마워해. 이게 사람 마음이야. 반면 69살 이 여사의 이야기는 다르다. 그분은 손주 학원비를 5년째 대주고 있었다. 한 달에 80만 원. 영어, 수학, 피아노까지. 딸 내외가 빠듯하게 산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데 작년에 물가가 오르면서 이 여사의 생활도 빠듯해졌다. 고민 끝에 딸에게 말했다. 엄마도 이제 좀 힘들어서 학원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피아노는 좀 쉬면 안 될까? 딸의 반응은 이랬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그럼 학원 끊어야 하나? 애 교육인데. 요즘 다른 애들은 학원 4~5개씩 다니는데. 이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년 동안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보탠 것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 줄이겠다는 말에 돌아온 것은 한숨이었다. 마치 이 여사가 손주의 미래를 가로막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너무 서러웠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자립을 강조했다. 남에게 기대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독립은 무너진다고 했다. 이것은 자식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도 해당된다. 당신이 자식에게 기댈 것을 만들어주면 자식은 그것에 기대게 되고 결국 당신은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도움을 준 사람이 도리어 빚쟁이가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모든 도움은 처음부터 기한을 정하라. 이번 한 번만, 올해까지만이라고 명확히 말하라. 끝이 없는 도움은 의무가 된다. 둘째, 자녀가 어떻게요? 라고 할 때 너희가 방법을 찾아보렴이라고 단호히 말하라. 당신이 해결사가 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당신의 몫이 된다. 셋째, 정기적인 도움보다 비정기적인 선물이 낫다. 매달 50만 원보다 1년에 한 번 200만 원이 더 고맙게 느껴진다. 넷째, 당신의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당당히 말하라. 미안해하지 마라. 당신은 자녀의 직원이 아니다. 다섯째, 감사 표현이 없으면 도움을 멈춰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매일 주던 물이 끊기면 목마른 원망만 돌아온다. 결정권의 상실과 배려의 변질을 이야기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이미 당신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세 번째는 더 본질적인 문제다. 세 번째, 공간의 주권. 집 명의를 넘기는 것은 내 인생의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영토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가구를 배치하는 것도, 벽에 못을 박는 것도 오직 당신의 결정이다. 그런데 그 집의 명의가 바뀌는 순간 당신은 그 영토의 주인에서 손님으로 바뀐다. 정약용은 유배객 신분이었다. 죄인으로 내려간 땅에서 그가 가진 것은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공간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초라한 공간을 엄격하게 가꾸었다. 책을 정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글을 썼다.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그 안에서 자신이 주인이었기에 그는 18년의 유배를 버틸 수 있었다. 70살 여사의 이야기다. 그분은 5년 전 아파트 명의를 아들에게 넘겼다. 상속세를 아끼려는 목적이었다. 아들은 엄마, 그래도 엄마 집이지.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했다. 한 여사도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얼마 전 거실 도배가 너무 낡아서 새로 하고 싶어졌다. 예전 같으면 그냥 업체 부르면 끝이었다. 하지만 한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도배 좀 하려는데 괜찮겠니? 아들의 대답은 이랬다. 엄마, 그 집 나중에 팔 때 생각해서 그냥 두세요. 요즘 도배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한 여사는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보았다. 40년을 살아온 내 집인데
도배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못 하나 박으려 해도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야 한다. 이 집은 더 이상 한 여사의 집이 아니었다. 그저 아들의 자산 중 하나일 뿐이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인 김 씨, 퇴직 세무사 출신이다. 그분의 아파트는 30년 된 구축이다. 자녀들이 여러 번 말했다. 아버지, 이 집 팔고 저희 근처 신축으로 오세요. 명의도 제가 해드릴게요. 하지만 김 씨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자녀들이 이 동네는 너무 낡았다. 엘리베이터도 없지 않냐고 하면 김 씨는 이렇게 답했다. 내 마음에 드니까 그냥 둬라. 나중에 너희 집 사서 내 마음대로 해라. 그분은 그 낡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 김 씨가 말했다. 내 명의의 집에서 사는 게 왜 중요한 줄 아나? 자식들이 올 때 내가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야. 남의 집에 얹혀 살면 내가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해. 반면 68살 윤 여사의 이야기는 다르다. 그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들 내외와 합가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 몇 달은 좋았다. 손주도 보고 외롭지도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부엌의 주도권이 서서히 며느리에게 넘어갔다. 윤 여사가 손주에게 과자를 주려고 하면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애 설탕 먹이지 마세요. 충치 생겨요. 라면을 끓여주려고 하면 어머니, 나트륨 많아서 안 돼요.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어느 순간부터 부엌 근처에 가지 않게 되었다. 냉장고를 열어도 뭘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자기 집인데 부엌에서 눈치를 본다. 손주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어머니, 그건 안 돼요 라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 윤 여사가 말했다. 같이 산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 차라리 근처에 따로 살면서 가끔 보는 게 나았어. 정약용은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도 가장이 그 안에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믿었다. 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 집에서 당신이 주인인지 손님인지가 중요하다. 문을 열고 닫는 것, 밥을 짓고 나누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죽을 때까지 당신 명의의 집 한 채는 사수하라. 상속세가 아깝다고 미리 넘기지 마라. 그 집이 당신의 마지막 성이다. 둘째, 합가보다는 근거리에 따로 사는 것을 선택하라. 걸어서 10분 거리면 충분하다. 같이 살면 정 대신 갈등이 쌓인다. 셋째, 당신의 집에 자녀가 올 때 주인으로서 대접하라. 문을 열어주고 밥을 차려주고 배웅하라. 그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넷째, 집안의 물건 배치는 오직 당신이 결정하라. 자녀가 이건 버리세요라고 해도 당신이 원하면 두면 된다. 다섯째, 명예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 단호히 거절하라. 내가 죽고 나서 알아서 해라라고 말해도 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내 집 문턱을 넘을 때 고개가 숙여져야 한다. 여기까지 들으며 아마도 공감하셨을 것이다. 결정권, 배려, 공간.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당신의 노년은 흔들린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다. 바로 아플 때의 이야기다. 네 번째, 침묵의 단톡방. 마지막 순간 당신을 지키는 것은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당신 계좌의 숫자다. 젊을 때는 몰랐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플 때 곁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한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느 날은 가슴이 답답하다. 그때 당신은 누구에게 연락하는가? 당연히 자식이다. 그런데 그 자식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면? 75살 박 씨의 이야기다. 그분은 얼마 전 허리가 심하게 아팠다. 혼자 병원에 가기가 무서워서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허리가 많이 아프네.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읽음 표시가 떴다. 셋 다 읽었다. 하지만 답장이 없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박 씨는 휴대폰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다. 드디어 첫째 아들이 답장을 보냈다. 엄마, 저 이번 주에 애들 캠핑 가기로 해서. 둘째야, 내가 되니? 또 침묵이 흘렀다. 둘째가 답했다. 나도 이번 주 출장인데. 셋째는? 셋째가 답했다. 저도 좀 힘들어요. 병원 예약부터 해보시지 그래요? 박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서러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허탈했다. 평생을 키워놓은 자식 셋인데 아프다는 어머니 말에 서로 미루기만 한다. 캠핑이 어머니보다 중요하고 출장이 어머니보다 중요하다. 그게 현실이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80살인 최어르신, 전직 은행 지점장 출신이다. 그분도 작년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야 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식들에게 누가 데려다 줄래? 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통보했다. 나 내일 병원 예약했다. 간병인도 알아봤으니 걱정 마라. 주말에 시간 되면 과일이나 사와라. 자식들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아프시다는데 자기들보다 먼저 다 해결해 놓으셨다. 미안함과 존경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결국 첫째가 연차를 내고 병원에 동행했다. 아버지, 제가 갈게요. 간병인은 취소하세요. 최어르신이 말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니까 자식들이 더 움직이더라. 도와달라고 하면 서로 미루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달려와. 반면 73살 이 여사의 이야기는 다르다. 그분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나눠주고 월세를 받기로 했다. 매달 150만 원씩. 처음에는 잘 들어왔다. 하지만 2년 차부터 이런저런 핑계로 늦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 여사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수술비가 800만 원. 이 여사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무릎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네. 아들의 반응은 이랬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지난번에도 보일러 비용 내드렸잖아요. 요즘 저희도 빠듯한데. 일단 약으로 좀 버텨보시면 안 돼요? 수술이 꼭 지금 아니어도 되잖아요. 이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산을 다 주고 나니 자식에게 손 벌리는 처지가 되었다. 내 돈으로 내 병원비를 내는 게 아니라 자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 부모가 자식의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정약용은 노년의 병고와 고독을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갖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효심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때 자식의 효심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자녀 유산보다 당신의 긴급 의료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라. 최소 3천만 원은 언제든 쓸 수 있는 비상금으로 두어라. 둘째, 아플 때 어떡할까? 라고 묻지 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통보하라. 선택권을 주면 서로 미룬다. 셋째, 간병 계획은 미리 세워둬라.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면 마음이 편하다. 넷째, 가족 단톡방에서 침묵이 흐르면 기다리지 마라. 당신이 먼저 해결하고 결과만 알려라. 다섯째, 자식의 효도를 기대하지 말고 당신의 독립을 기대하라. 독립한 부모에게 자식은 더 잘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내 병원비는 내 지갑에서 나와야 당당하다. 지금까지 4가지를 이야기했다. 결정권, 배려, 공간, 그리고 아플 때의 현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차례다. 이것은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5번째, 유산의 그림자.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증여는 자식들을 남보다 못한 사이로 만든다.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다. 어릴 때는 한 이불 덮고 자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특히 부모의 재산 문제가 끼어들수록 그 관계가 틀어진다. 정약용은 형제 간의 우애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다. 형 정약전과 함께 유배를 갔을 때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그는 알았다. 부모가 떠난 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형제라는 것을. 68살 김 여사의 이야기다. 그분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아들은 잘 살고 딸은 형편이 어려웠다. 김 여사는 딸이 안쓰러워서 몰래 돈을 보태주기 시작했다. 명절 용돈도 딸에게 조금 더 주고 손주 학원비도 딸 쪽만 도와줬다.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들은 잘 사니까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알게 되었다. 딸과 통화하다가 우연히 들은 것이다. 엄마가 이번에도 학원비 보태줬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로 명절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들 내외가 와도 예전처럼 오래 있지 않는다. 밥만 먹고 일어난다. 김 여사가 벌써 가니? 라고 하면 아들은 무표정하게 답한다. 어머니, 동생이 자주 오니까 걔랑 시간 보내세요. 말투는 공손하지만 그 안에 서운함이 가득하다. 김 여사는 뒤늦게 후회했다. 딸을 도우려던 마음이 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제 명절마다 두 자녀는 서로 시간을 피해서 온다. 한 식탁에 앉는 일이 사라졌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5살인 정 어르신, 전직 고등학교 교장 출신이다. 그분에게는 자녀가 셋이다. 형편도 제각각이고 성격도 다르다. 주변에서 형편 어려운 자녀를 좀 더 챙겨주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정 어르신은 단호했다. 자녀들 앞에서 선언했다. 내 재산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죽고 나면 법대로 똑같이 나눠라. 그전에는 누구에게도 미리 주지 않겠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서운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다. 아무도 부모의 재산을 기대하지 않으니 형제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었다. 명절에 모이면 누가 더 받았네, 덜 받았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각자 자기 삶에 집중하면서 형제 간의 우애가 유지되었다. 정 어르신이 말했다. 내가 공평하니까 자식들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 편애하면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원수가 돼. 반면 71살 오 씨의 이야기는 다르다. 그분은 큰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현금을 주었다.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문제가 생겼다. 큰아들이 받은 집은 2배로 올랐고 작은 아들이 받은 현금은 그대로였다. 작은 아들의 불만이 쌓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명절 때 태도가 달라졌다. 오 씨가 아프자 책임 전가가 시작되었다. 작은 아들이 말했다. 형이 집 받았으니까 형이 모셔야지. 나는 현금 받았잖아. 큰아들도 질 수 없었다. 그 현금 얼마였는데? 지금 집값이 얼만지 알아? 그거 팔면 반반 나눌 수 있어. 오 씨는 두 아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재산을 나눠준 것이 자식들을 원수로 만들었다. 정약용은 재물을 다루는 공정함이 가문의 뿌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치우친 사랑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당신이 한 자녀를 더 챙기면 다른 자녀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는다. 그 상처는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숨겨져 있다가 당신이 떠난 뒤에 폭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모든 경제적 지원은 투명하게 하라. 한 자녀에게 주면 다른 자녀에게도 알려라.
비밀은 반드시 탄로난다. 둘째, 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챙기고 싶은 마음을 참아라. 원칙이 사랑보다 중요하다. 도우려면 똑같이 도와라. 셋째, 살아있는 동안은 재산을 나눠주지 마라. 죽고 나서 법대로 해라라고 선언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넷째, 자녀들 앞에서 비교하지 마라. 내 동생은 힘들어서라는 말이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다. 다섯째, 자녀들이 서로 우애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임을 기억하라. 재산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치우친 사랑은 금간사발이라 결국 깨진다. 이제 당신은 자식에게 주머니를 보이지 않는 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첫째, 결정권을 지켜라. 둘째, 배려가 당연해지지 않게 하라. 셋째, 공간의 주인으로 남아라. 넷째, 아플 때 스스로 해결하라. 다섯째, 공평함으로 자녀들의 우애를 지켜라.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노년은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좋은 것은 자식에게 먼저 주고 당신은 늘 뒤로 물러섰다. 학비 대느라, 결혼시키느라, 손주 봐주느라 당신의 젊음을 다 바쳤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자식에게 다 주지 않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끝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힘이 있을 때 자식들은 당신을 더 존경한다. 당신이 기대지 않을 때 자식들은 더 가까이 온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라.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이 노년의 품격이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중에도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았고 오히려 편지로 자식들을 가르쳤다. 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였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아니, 그래야 한다. 부모의 마지막 의무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넘볼 수 없는 커다란 나무로 남아주는 것이다.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자식들은 비로소 편안해진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늦지 않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